받아도 세련된 디자인의 캐리어 가방과 여행용 파우치 6종 모두 드립니다.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시 1,000만 원과 함께 7년간 매달 500만 원 또는 평균 공시이율 2.5%를 할인 적용해 일시금으로 3억 8천여만 원을 지급. 교통상해 사망 시 1억 원을 보장. 피해자 사망 상해급수 1, 2, 3급 부상 시 10대 중과실 6주 이상 진단 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인당 5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법원 확정 판결 시 교통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자동차 사고 정식 기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 1,0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 자동차 사고 부상 1에서 3등급의 경우 매 사고당 100만 원 지급. 20년 만기 20년간 매월 납입. 자가용 운전자 상해 1급. 만 18세부터 70세까지 남녀 동일한 월 12,900원. 상담만 받아도 세련된 디자인의 캐리어 가방과 여행용 파우치 6종 모두 드립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청약철회, 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을 수도 있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고의 사고 및 전문 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 시 보상하지 않음. 20년 만기 시에 환급금이 113만 4,950원인 만기 일부 환급형이지만 예시된 금액은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탁론은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네, 우량주 발굴 프로젝트 종목 정상회담. 안녕하세요, 의장 최기훈입니다. 자, 새로운 변신을 시작합니다. 우리 12인의 주식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종목 정상회담. 지금부터 3분기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회담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두 분의 국가대표 우량주 발굴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복, 임종혁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우리 브라보 팀과 함께 종목 정상회담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친구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문자샵 파라나 우리 김대복 파트너와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문자샵 파라나 김대복 또는 친구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우리 김대복 파트너와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연결을 도와드리는데요. 요즘 우리 친구를 모방하는 나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쁜 친구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자샵 파라나로 해주시면 저희 링크 보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은 바로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김대복 파트너와 친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님. 예, 저하고 친구가 되면 이제 아침에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쌈박한 시장을 함께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전날에 주요한 종목들, 특징 있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뭔가, 이런 것들도 제시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하나의 유튜브를 계속 매일 공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쉽게 그날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장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급등 종목이 이런 종목은 급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친구 찾기, 친구 맺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부 파트너가 말씀하신 것 중에 쌈박하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날그날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그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자샵 파라나 김대복 또는 친구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김대복 파트너와 친구가 되신 후에 김대복 파트너가 말씀하신 이 많은 정보들 무료니까요.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정상회담 우리 최고의 전문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요. 오늘의 의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정 캐스터. 네, 오늘도 우리 양시장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변동성 짙은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181로 친구 또는 김대복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를 누르신 뒤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스마트폰 노란색 메신저에서 김대복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 맺게 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꿀팁들 무료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의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악재 폭격 국내 증시 해답은 있을까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전쟁에 이어 북한이 오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딴 대내외 악재 속에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캄캄하기만 한 국내 증시 어떤 해결책을 세워야 할지 잠시 후 브라보팀의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국내외 악재들과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관련된 뉴스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전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이 여러 강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전날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은 부당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중재가 예상됐던 미국마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이 동해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군사 도발에 나섰습니다. 주요 변수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아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주식시장 방향성에 극단적인 영향을 주는 웹도독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한국 증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세 속에서 긍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실물 경기 개선으로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코스피는 2016년과 17년으로 이어지던 상승 궤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브라보팀과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우려감, 또 북한의 발사체 도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악재들 참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슈들 하나씩 풀어가면서 그 해답을 두 분과 함께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 전망에 따른 우리 반도체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주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아시죠? 임종혁 대표님? 네. 저부터요? 네. 임종혁 대표님. 예, 반도체 업황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분석하는 많은 분들이 2분기 정도에 바닥을 확인하고 3분기 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더 이제 가중되면서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복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미국, 일본의 수출 규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인데 시차를 두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재도 공격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면서 언젠가 삼성전자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그건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좀 차질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그 예상을 하면서 이제 재고를 확충하고자 하는 고객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에 최근에 D램 가격이 저점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감산을 결정했고요. 이제 조만간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은 상당히 계속 성장하고 있죠. 고객사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 도래하면서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좀 약간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아갖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공급량 자체가 이제 축소되면서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오늘 SK 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장사가 기관 투자자나 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기업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것을 전화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리인데 하반기 반도체주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고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대북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D램 반도체 우리가 그 D램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가격의 결정은 D램 익스체인지에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D램 반도체의 경우 저점에서 한 23% 정도 현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현물 가격과 고정 거래 가격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현물 가격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하이닉스고 고정 거래 가격에 많이 받는 것은 삼성전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53% 정도의 전년 동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 흐름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 이건데 사실은 하반기 9월 달부터는 반도체의 어떤 특성상 수출이 조금 더 잘 되는 이런 흐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까지 계속 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요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그 IB들이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가격대 목표 가격치를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망치 이게 이제 하이닉스가 감산하면서 기존에 있는 재고 자산을 소진할 경우에 당연하게 지금 현재는 기본의 수요가 안 나오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축소되면 결국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것이 결국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장기화될 때는 또 우리나라가 이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결국은 감산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띄웠을 경우에 사실은 G2 국가 첫 번째는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갈 때 가격이 높아진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재가 미국으로 소모가 될 때 미국의 가격이 높아지면 이거는 결국은 일본을 지금 현재 G2 국가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국산화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관 반도체기가 사이클상 아주 대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는 금년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낙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 질문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판왕이란 말 아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뒤숭숭의 끝판왕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러 군사 도발, 경협주를 포함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합쳐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그리고 우리 국내,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윤종혁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영향이 별로 없어갖고 그렇게 크게 막 제가 이제 거창하게 뭐 이렇게 코멘트할 내용은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될 어떤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돼도 어차피 우리가 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약에 발사를 했다. 그러면 뭐 엄청난 파장이 있겠지만 뭐 단거리 미사일 정도 이렇게 좀 깨작깨작하면서 발사를 하면은 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걸 되게 경계하기보다는 좀 약간 쟤네들이 뭔가 좀 뭐 아쉬운 게 있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간헐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앞으로도 대두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 내성이 생겼고 그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실무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좀 많은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저희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은 또 미국이랑 또 연합훈련을 합니다. 연합훈련을 앞두고 약간 좀 견제하는 그런 어떤 북한의 이런 어떤 약간 도발성 행위들이 좀 추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재복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는 무역 전쟁 중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증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북한 문제는 남북 경협주에게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고 중기적으로는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자, 이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6월 30일 날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뭔가를 지금 이쯤 돼서 지금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잠수함,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통해서 나 좀 봐줘라 이렇게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잠수함이에요. 단거리 지금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SLBM이라는 것을 장착하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영토에 지금 현재 그 핵폭탄이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거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서 자기들의 어떤 체제 보장과 지금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안정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로 그 군사 도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항공에 들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이런 건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얘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쪽에 안 들어오고 지금 우리 영해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얻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독도 상공에 들어왔는데 내가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가 우리나라의 것임을 증명한 셈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한미일 연합에 대한 이런 공조가 지금 현재 좀 부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단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뭐 수출주에 영향을 줄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것은 그냥 여기서 흐지부지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많고 우리 시장에는 영향은 별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일본 문제는 여전히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 예. 요즘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약세장에서는요, 이제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맥도독 현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좀 충격파를 받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맥도독 현상이 이제 자주 출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금리는 지금 인하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했고, 그리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이제 월말, 7월 말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세 차례 금리를 이제 인하하면서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 스텝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초기 구간에는요, 경기 침체 리스크가 대두가 됩니다.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은 경기가 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구간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 구간에서는 강세장 전개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요, 맥도독 현상이 시장에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 시점은 언제냐?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경기가 언제 터닝을 하냐를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24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향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19개월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했다면 조만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을 찍고 터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분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집행할 것 같아요. 추경 집행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추경 집행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추경 집행을 한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처럼 뭐 재고를 뭐 확충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바닥권을 의미 있게 탈출했다, 확실히 탈출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내년 1분기 때 명확하게 도출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 모멘텀의 어떤 그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여기와 함께 정부의 어떤 추경 집행과 같은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맞물릴 때, 그때 경기가 터닝하거든요. 그 시점이 내년 1분기, 그리고 그때 금리 인하 기조는 그때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150 지수가 충격과 공포 파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정말 내가 미래 스토리가 좋은, 정말 성장판이 살아있는 기업을 내가 보유했는데 시장 때문에 물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고점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4분기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복 대표님, 지금 임종혁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도독 현상 지속이 될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맥도독 현상은 저는 뭐 지속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전략은요, 그냥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물과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매매 전략에 다양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틀 동안 13,000계약 매도했는 거, 이걸 겁내야 될 거냐? 이건 아닙니다. 왜? 이 지금 현재 전략 중에서 가장 단순한 전략이죠. 프로그램 매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종목 현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스켓으로 묶어놓고 이것을 매수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보험적 성격으로 이쪽에 그 지금 현재 선물을 매도하는 이런 전략이에요. 이때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서 지금 현재 다음 날로 이호라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매수했던 것을 이제 전매도해주는 이런 전략입니다. 이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전략이 나올 때 굉장히 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는 걸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그냥 두드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두드리면 지난 5월 달에 급락했던 이런 시장 흐름하고 맞물리는데 이때 선물 시장에서는 돈이 남고 현물 시장에서도 돈이 남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시장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같이 매도할 때 시장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그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습니다. 이 두 개 종목을 샀는데 반대로 코스닥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하면서 이익 실현했던 물량을 코스닥에 50개 종목이나 100개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가지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럴 때 선물 계정은 매도를 쳐놨는 거니까 현물이 내려가면서 선물이 이익이 나죠. 그리고 얘들은 굉장히 이익이 되고 이쪽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냥 계속 지금 하향하던 이 코스닥 종목들이 급변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 않고 그 코스닥은 강력하게 올라오는 이런 장인데 이게 바로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때가 아주 코스닥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장 흐름을 그대로 추세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최근 1년 동안 그 가격 상단 마디에 딱 걸리면 내려오고 걸리면 내렸는데 이것을 돌파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때 선물 시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바로 환매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장입니다. 이때는 역시 코스닥을 차별화된 장세가 연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 2가 왔을 때 개인들이 가장 행복한 장이 될 것이고 시나리오 1이 만약에 딱 왔다. 그러니까 현물을 때리면서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같이 매도할 때 이때는 급락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 정말 악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와중에 호재를 기다려보고도 찾아보는 와중에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공조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 보고 그게 과연 경기 침체 중인 우리 증시에 방어 효과가 얼마만큼이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임종혁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좀 담긴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한다고 바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후행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경제 지표가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반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는요, 그냥 당황스러워요. 뭐 경제 지표 뭐 보면은 짜증 나죠. 뭐 경제 신문 보면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마치 금방 내일이라도 깨질 것 같아요. 시장이, 주식시장이 막 증발할 것 같아요. 막 주식시장을 마치 와인잔처럼 생각하게 돼요. 막 깨지게 되는 거, 한번 뚝 하고 떨어지면 깨지는 거, 와인잔.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증시는요, 대한민국 증시는요, 락앤락의 플라스틱 밀폐용기 같습니다. 떨어져도 약간은 좀 파손은 되지만 본질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증시를 너무 와인잔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쨌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경제 지표가 참 부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건데,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은 그 부양 효과가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금융 장세 혹은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다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현재 진행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언제 멈추느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터닝하며 확장 구간에 가기 직전에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고, 아직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이 될 거고 저는 그 효과가 확인되는 국내 경기가 턴어라운드 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고통을 조금만 인내한다면 시차를 두고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가 전개될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지수에서 고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대복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우리 증시가? 네. 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공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목적이 경기를 살리고 주가를 부양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경기를 살리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최근에 이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 현대 통화 이론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가 지출을 지금 현재 그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도 지금 현재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화를 확대시키고 그 통화가 시장에 뿌려져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다가 안 되니까 양적 완화의 형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만들어내는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그 이 통화 정책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지금 호주 같은 경우가 금년도 6월 달과 7월 달에 그 2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호주의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계속 지난해하고 그 지지난해에 8번의 어떤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폭 자체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에 짙어지는 우리 증시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지 아까 우리 임종혁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우리 증시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상승력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이 출발 기준점이 돼서 반등을 시작을 할지 질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셔갖고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 증시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그냥 코스닥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지수의 어떤 미래 파동을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추정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로서. 일단 지금 코스닥 150 지수는 저점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데 코스닥 150 지수가 월봉 사이클 한번 봐보세요. 작년 1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월봉 보면요. 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정말 인정사정 없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월봉 사이클 보면은 1월부터 쭉 밀렸으니까 1월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바닥이 나올까 했는데 5월 달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돼서 음봉 뜨고 월봉으로 그래 7월 정도면 바닥이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7월 달에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로 또 코스닥이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약재가 지금 코스닥 150 지수에는 선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 150 지수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150 지수를 나는 사야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터닝을 해야 돼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궤적과 비슷하게 코스닥 150 지수도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 찍고 터닝을 하면은 외국인들은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할 거고 그러면 전 세계 위험 자산 중에서 가장 가격 매력이 있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핵심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시차를 두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고자 하는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달에는 또 MSCI 신흥국 지수 또
포트 리밸런싱이 있어갖고 또 중국 A주 편이 늘리고 한국 비중 줄이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부정적인 외국인 수급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150 지수는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진짜 바닥은 7월 혹은 8월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150 지수는 박스 하단을 찾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 하단은 7월, 8월 중으로 확인이 될 것 같고 박스 상단은 9월, 10월 정도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2월 되면은 또 이제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큰 돈 엄청 큰 돈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또 주식 비중 줄인다고 또 연말에 또 매도를 또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또 밀리다가 이제 내년 1분기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때 그때 외국인 기관 개인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중심의 화랑장이 내년 1분기 때는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론을 짓자면 지금 현재 코스닥 150 지수는 박스 하단을 찾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박스의 하단은 7월, 8월 중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스의 상단값은 9월, 10월 중으로 설정이 될 거고 박스 상단에서 돌파하기보다는 11월, 12월에 다시 박스 하단으로 밀린 후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 때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때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의 정배열 추세를 내년 1분기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대복 대표님. 예. 자, 국내 증시 반등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혁 대표가 코스닥을 했으니까 저는 코스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현재는 그 가장 관심은 4월 달과 5월 달에 있었던 데자뷰가 지금 현재 그 8월 달에 이어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자금 배분이 지금 MSCI 이머징 마켓의 어떤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완전히 만들려고 하면 지금 2250은 넘어줘야지만이 기술적인 반등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래도 추세가 지금 현재 하단 영역에 오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이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난 4월 달에는 양봉이 형성이 됐다가 5월 달에 급락하면서 음봉이 크게 잡혔는데 이번에는 이미 7월 달에 음봉이 잡혔습니다. 올봉상으로. 그러면 8월 달 시장 흐름에서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월 중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2분기 어떤 실적 발표가 지나가는 이런 시점 그리고 그 8월 옵션 만기를 지점으로 해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반등을 태동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지수의 상승의 어떤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2250선을 넘어설 때 트렌드적인 이런 성향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이나 화학주들 그다음에 지금 소재 섹터들은 오히려 빠지는 이런 계속 차별화된 장세가 계속 전개되면서 외국인들은 변동성 안에서 주식을 그 수익을 내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려면 8월 중순에서부터 9월 초까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잘 삼아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의 매도세가 무섭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상승도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도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들 따라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혹은 아닐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쏠림 심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건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한 분께 하나의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쏠림 언제까지 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반도체 사랑은 우리나라 주식을 전체를 살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IB들이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IB들이 이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시장은 사이클상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IB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미리 알았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7월 달 들어가지고 하루 빼고 계속 매일 매수했습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디자인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8월 한 15일 전후까지 끌고 가고 이 중에 뭐 삼성전자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8월 중순 전후까지는 현재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선물과 현물을 반대로 바꿔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 이익 극대화하는 이런 자리가 가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급락할 수 있는 이런 소지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지금 현재 현물을 그 코스피 반도체를 때리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을 사는 이런 자리가 오면 개인들이 아주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자관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현재 라인대로 조금 더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종혁 대표님한테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반도체 이외에 우리가 그러면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이 업종들이 있을지, 아니면은 그게 없다면 정말로 반도체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반도체도 아니고 모든 것을 그냥 관망을 해야 될 시기인지 임종혁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예, 뭐 저는 반도체를 빼고 만약에 이제 주요 어떤 관심 업종을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 2차 전지 업종을 잘 유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정말 의미 있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뭐 이런저런 어떤 리서치 기관들의 어떤 수치를 보면은 앞으로 6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40년 정도 되면은 뭐 전 세계에서 팔리는 승용차 중에 50% 이상이 전기차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차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2040년 정도 되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승용차의 50% 이상이 전기차인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급성장할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중대형 2차 전지,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대형 2차 전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그 2차 전지 3대 천왕이 누구죠?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3대 천왕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잘 챙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까 3대 천왕 중에 하나인 삼성 SDI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의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상반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에너지 전환장치 어떤 화재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장치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업황이 안 좋았지만 그런 어떤 에너지 저장장치 업황과 관련된 노이즈가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삼성 SDI는 하반기 때 업황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용 2차 전지 출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적 성장을 거둘 것이다. 이런 추정치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대기업 집단 중에서 SKC라고 있어요. SKC가 그 2차 전지용 동박을 생산하는 KCF 테크놀로지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KCF 테크놀로지 인수효과가 내년에 본격화된다면 내년에 뭐 순이익이 한 50에서 80% 정도 증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지켜봐야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지금 음극재는 원래 하고 있었고 양극재를 약간 좀 뒤늦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양극재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양극할 물질 관련된 기업 중에서 양극재 관련 기업 중에서는 두 기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두 번째는 LNF. 두 기업 모두 적극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이라는 거. 이 친구들이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2020년부터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을 미리 알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했고 그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이 내년부터 그 스타트 라인에 끊는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열심히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대복 대표님, 그렇다면 반도체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5G라고 봅니다. 네. 5G라고 보는 이유는 5G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금년도 개화한 지금 섹터입니다. 물론 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모든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상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 약 2달 정도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마쳤던 종목들은 재상승의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5G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개화가 됐고 사실 실질적으로 6월 달에 했으면 우리보다 조금 늦게 됐는데 장비나 이런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NSA 방식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안테나가 가장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거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10년, 2020년 이런 자리로 가게 되면 2020년도 SA 방식으로 바뀔 때에 시장은 이제 프론트홀이나 이런 쪽의 시장들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되고 그때 갈 종목이 따로 있고 지금 갈 종목이 따로 있다. 그러면 지금 갈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것은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G를 사는 거는 1분기 실적 나왔죠. 2분기 나왔죠. 2분기 나오려고 하고 있죠. 3분기의 실적이 같이 좋아질 거라고 보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시장 흐름들은 가격의 부담은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가격 부담을 기간의 어떤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종목들은 이 자리가 좋은 매수의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임종혁 대표님한테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아까 심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주가 있다면 어떤 것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주의 탑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V자 반등이 좀 나와서 좀 저항선 근처에서 지금 가격이 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긴 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대에서 5% 이상 더 치고 나가면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저항선은요 돌파가 되면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주요 저항선 돌파하고 주요 저항선 놓고 전고점 보이시죠? 저 전고점 돌파하고 저 전고점을 오늘 네이버처럼 장대양봉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돌파하면요 저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서 반도체 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욱더 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벤트를 제가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미 발표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실적을 30일 날 발표합니다. 7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이때 컨퍼런스 콜을 해요.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고 거기에서 감산을 공식화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반도체 업황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기대치를 갖게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감산하겠다고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일 날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도 감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감산 공식 선언을 했어요. 삼성전자 오는 7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감산 선언을 하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주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5일 종목정상회담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정상회담 오늘이 저희가 159회입니다.
159회를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보 팀 우리 세 분이었죠. 세 분 등장과 함께 저희 종목 정상회담 안에서 하는 수익률 대회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우리 브라보 팀도 오늘 끝으로 저희와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북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그동안 목요일 브라보 팀을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도 있지만 손실이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이 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던가 이런 것들을 상기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좋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는 좀 더 나은 전략 그리고 좀 더 나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종혁 대표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시죠. 임종혁 대표님도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예. 9시에 또 진행자로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끝 인사해 주시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증시에 임하다 보면은 아주 멋진 수익 드라마가 이제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힘내시고 지금 코스닥 시장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량주 발굴 프로젝트 종목 정상회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정상회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제작진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 행복과 웃음을 드리고자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무장을 하여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종목 정상회담 감사합니다. 상담 완료 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뉴 행복한 파트너의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정답은 운전자 보장. 불나면 우리 집 보상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도 보상해줘야 하니까 그렇죠. 화재 보장. 넘어지고 다쳐서 병원 갈 때 꼭 필요한 이거 맞습니다. 상해 보장.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도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치료비, 입원비에 교통상해 생활자금까지도 운전자, 화재, 상해 세 가지를 다 국가 고객 만족도 18년 연속 1위. 삼성화재니까 확실하니까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올케어 플랜.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 예약 남기세요.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완료 시 파워 대형 재봉틀 누구나 전문가처럼 미싱왕 지금 받아가세요. 뉴 행복한 파트너의 다양한 혜택과 보장을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운전자 보장. 신호 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할 때 누가 해결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불나면 우리 집 보상은 물론 옆집, 윗집, 아랫집도 보상해줘야 하니까 화재 보장. 넘어지고 다쳐서 병원 갈 때 꼭 필요한 이거 맞습니다. 상해 보장. 다친 것도 속상한데 치료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도 뉴 행복한 파트너 삼성화재니까 확실하니까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하나로 운전자, 화재, 상해 세 가지를 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 남기세요. 삼성화재 무배당 뉴 행복한 파트너 올케어 플랜.
보험 계약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의 시대,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청정함 속으로 강력한 리얼 탄산 100%야. 이 맛이 청정라거다. 테라. 스탁론은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폭염의 시대,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청정함 속으로 강력한 리얼 탄산 100%야. 이 맛이 청정라거다. 테라.